자, 첫 번째 쿠키뉴스. 쿠키뉴스. 범보수 차기 대선 주자. 장동혁 1등입니다. 쿠키뉴스가 한길 리서치에 의뢰해가지고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유선 전화 면접이 1.4%, 무선 전화 98.6%,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이걸 보면 여기 막대 그래프가 제일 높은 거 있죠, 저거. 17.7 나오는 거. 예. 범보수 차기 대선 주자 장동혁 1위권 부상입니다. 여기 보면 내용을 조금 이게 전체적으로 장동혁이 1등이다 이렇게만 인식을 하게 되는데 그 지역별로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여론조사 하게 되면 수도권 지역은 몇 프로 좀 나왔을까, 영남 지역, 충청 지역은 얼마나 나왔을까 유심히 봅니다. 수도권 지역도 서울과 인천, 경기가 어떻게 다를까 이걸 봅니다. 이 조사에서 보면은 일단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장동혁 대표의 선호도가 압도적입니다. 37.8입니다. 37.8. 뭐 따라올 후보가 없어요. 국민의힘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장동혁 대표가 차기 대통령 후보가 되면 좋겠다. 37.8입니다. 자, 그러면 한동훈 의원은 어떨까? 18.1입니다. 이건 뭐 그냥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거의 20%포인트 차이 나는 거죠. 오세훈 서울시장 16.1%. 이것도 게임 안 되는 거죠. 즉, 국민의힘 지지자들, 즉, 국민의힘 책임 당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분들은 장동혁 당대표를 차기 대선 주자 유력한 후보로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에서 장동혁 대표의 선호도가 높다. 서울에서 장동혁 20.9, 한동훈 13.5, 오세훈 12.8. 인천 경기에서 장동혁 17, 한동훈 14.4, 오세훈 10.7.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예의주시해서 볼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대구 경북하고 부산 울산 경남에서 한동훈의 인기가 좀 있습니다. 실제로 이 여론조사를 보면. 자, 무슨 소리냐. 대구 경북에서 한동훈이 22.7, 장동혁 21.1 이렇게 나옵니다. 거의 비슷하게 나오죠. 부울경에서 장동혁 16.5, 한동훈 14.3 이렇게 나옵니다. 이건 뭘 말하느냐. 제가 전에 뭐 얼핏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대구 경북 부울경 지역의 국민의힘 지지층 하는 오피니언 리더들이 주로 보는 언론 매체가 뭐냐? 조중동이거든. 조중동 종편 하루 종일 틀어놓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도권 지역의 국민의힘 지지층하고 영남 지역의 국민의힘 지지층하고가 미디어를 통한 정보를 습득하는 과정에서 시간차가 있어요. 시간차. 어떤 시간차? 영남 지역이 늦어요. 시간차가. 그러니까 잠실 올공에서 벌어지는 일이 대구나 부산까지 가는데 시간차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미디어를 수용하는 그 어떤 과정, 매개체가 수도권 지역의 국민의힘 핵심 지지층은 유튜브를 많이 봅니다. 대구 부산 가면은 여전히 조중동 신문을 보고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지 가보면 그런 걸 느낀다 이거예요. 답답하다는 거죠. 그래서 조중동이 많이 펌프질하는 한동훈 바람에 많이 휩쓸린다. 제가 부산 북구 가서 그 실제로 느꼈거든요. 조중동 종편에서 막 누구 특정 정치인을 띄우면 거기 휩쓸려 가요. 그러니까 유튜브라든지 이런 뉴미디어 매체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하다. 경상도 지역이. 이 유튜브를 보는 분 중에, 영풍TV 보는 분 중에 영남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얼추 보기에 한 45%, 거의 절반 가까이가 영풍TV 보시는 분 한 절반 가까이가 영남 지역에 사실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은 굉장히 빠른 분들이에요. 빠른 분들이고
굉장히 뭔가 좀 아시는 분들이에요. 예. 그리고 연령도 제법 높으신 분들입니다. 연령대도. 그러니까 영남 지역의 4050 잘 안 보죠. 그리고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수준이 높으신 분들이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다음 뉴스 갈까요? 자, 코리아 리서치 한번 봅시다. 그럼 다른 여론조사는 어떻게 나오나? 쿠키뉴스는 장동혁이 압도적으로 1등인 것 같은데, 코리아 리서치, 이 전지일보가 의뢰해서 코리아 리서치 한 겁니다. 보수 성향 대통령 적합도. 오세훈 18, 장동혁 14.8, 한동훈 12.2, 이진숙 9.4 이렇게 나옵니다. 요건 7월 6일, 7월 7일 조사한 겁니다. 1,001명 했고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표본 오차. 휴대전화로 했습니다. 여기도 보면 제가 지역별로 잘 봅니다. 여기도 보면은 이 조사에서는 오세훈이 좀 높게 나옵니다. 서울에서 오세훈 20.5, 장동혁 13.6, 경기 인천에서 오세훈 16.5, 장동혁 15.1, 부울경 오세훈 20, 한동훈 17.1, 대구 경북 오세훈 26.1, 한동훈 15.0. 자, 여기서 볼 수 있는 포인트는 뭐냐? 장동혁 당대표가 영남 지역에서 조심해야 된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 조사를 보면. 영남 지역에서 의외로 한동훈에 대해서 반응이 있다. 이 점을 아셔야 됩니다. 저는 있는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자, 다음 한 거 봅시다. 차기 대통령 적합도. 이건 이제 전체 한 겁니다. 코리아 리서치에서 오세훈, 김민석, 장동혁 이렇게 3강 체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3강 체제. 즉 오세훈은 한동훈이나 이준석하고 손 안 잡으면 의미가 없다 이거예요. 결국은. 장동혁은 단독으로 국민의힘의 단독 대선 주자로 갈 수 있다. 저 민주당은 김민석으로 가는 것 같다. 당대표는 뭐 정청래로 가더라도. 자, 그 다음 펜앤마이크. 네. 펜앤마이크 차기 대통령 적합도 이걸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김민석 19.4, 오세훈 16.1, 장동혁 14.1입니다. 요거는 7월 5일, 6일 그 앞에 한 4, 5일 전에 조사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주목할 것은 장동혁 당대표의 지지율은 조금 올라가고 있고 오세훈은 조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오세훈은 한 4% 정도 빠졌네요. 직전 조사보다 한 4% 정도 빠져서 16.1이고 장동혁은 한 1% 올라서 14.2입니다. 김민석도 아마 저 민주당 전당대회 효과, 캠페인 효과 때문에 한 3, 4% 오른 겁니다. 이런 식으로 3강 체제를 형성하고 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점 뭐냐? 한동훈은 계속 빠진다. 한동훈의 어떤 그 뉴스성은 국회의원이 되지 못하고 장외로 있을 때는 뭔가 화제가 되는데 국회의원이 되고 나니까 막상 300명 국회의원 중에 원오브 됩니다. 관심에서 멀어지게 된다. 그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건 잠깐 다른 건데요. 국민의 48.1% 선관위 특검을 추천권을 누가 가져야 되느냐? 야권에서 가져야 된다. 이것도 코리아 리서치 여론조사입니다. 이건 뭐 앞에 펜앤마이크나 여러 여론조사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48.1% 야당이 선관위 특검을 추천해야 된다. 여당이 추천해야 된다는 32.9에 불과합니다. 지역별로도 보면 충청, 강원에서 야당 추천해야 된다는 응답이 제일 높았어요. 55.6. 대구, 경북이 54.2. 서울이 52.5. 경기, 인천이 48.2. 부산, 울산, 경남이 46.2. 그래서 야당, 즉 국민의힘이 특별검사를 추천해야 된다는 여론이 압도적입니다. 예. 그 다음에 그럼 이재명의 지지율은 또 어떻게 나올까? 이재명 정권 잘하냐 못하냐 물어봤습니다. 네. 한번 보실까요?
잘 못한다 53, 잘한다 43.8입니다. 쿠키뉴스 여론조사입니다. 쿠키뉴스가 여론조사를 한 건데 이것도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잘 못한다가 53으로 지난주에 보면은 이재명 정권이 잘못하고 있다 50% 뚫었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근데 이게 53까지 가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느냐, 앞으로 더 꼬라박게 된다 이거. 추세상 여론조사 보는 방법은 여러분 숫자에 너무 매몰되지 마시고 이게 내려가고 있느냐 올라가고 있느냐 유지하고 있느냐. 지금 이재명 정권이 잘못한다는 여론은 꼬라박고 있다. 더 내려갈 것이다 앞으로. 수도권에서 부정평가가 평균보다 더 높았다고 나왔습니다. 인천 경기는 부정평가가 57.5로 가장 높았고 서울도 55.2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의 민심이 이재명 정권으로부터 돌아섰다. 55에서 57이니까 돌아섰다. 아, 지긋지긋하다 이재명 정권. 빨리 다음 대선 언제 열리나 이러고 있는 거죠. 아, 이제 싫다. 싫다. 이게 지금 여러분 잠실 올공 핸드볼 경기장 앞에서 벌어지는 저런 우리 민주화 운동을 벌이는 애국 국민들의 함성 이런 것들도 엄청난 영향을 주는 거예요. 이건 뭐 선거 한번 했더니 뭐 선거가 보니까 뭐 나 그동안 부정선거 이런 거 좀 부정적으로 봤는데 보니까 이거 온데 그냥 허점투성이고 정말 지긋지긋하다. 이재명 정권의 지지율은 꼬라박을 일만 남았다. 이걸 볼 수 있는 거죠. 대구 경북이 최고입니다. 잘 못한다 60.8, 불경도 53.8. 이재명 정권의 앞날이 훤합니다. 예. 이 지지율, 국민 지지율을 보면 훤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갈지 훤합니다. 자, 부동산 정책도 한번 물어봤어요. 부동산 정책 잘하고 있습니까? 다음 여론조사 뭐라고 합니까? 잘 못한다 59.3, 잘한다 33.9입니다. 이 부동산 정책은요 여러분 굉장히 서로 상대적인 어떤 좀 예민한 감정이 있어요. 사실은 이 집이라는 것에 대해서 누가 새 집 들어가면 야, 좀 부럽다. 일부는 또 질투도 하고. 이 부동산인 건 상당히 상대적인 감정이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게 수도권에서 더 크게 나옵니다. 부동산 정책이 잘못되었다. 이게 수도권에서 우리 에어컨 지금 제대로 나오고 있나요? 한번 확인해 주세요. 서울의 부정평가가 얼마냐? 여기 보면 평균이 59.3이죠. 서울의 부정평가는 65.9입니다. 아, 이거 완전히 잘못했네. 인천 경기는 64.4입니다. 그러니까 수도권 지역의 민심의 바로 밑에는 뭐다? 부동산 정책이 아주 큰 변수 중에 하나다. 왜? 이 과밀해서 살고 있으니까. 비수도권 지역보다는 수도권 지역은 사람들이 많이 좁은 공간에서 몰려 살다 보니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고 부동산 정책을 잘못 다루었다가는 정권 폭망한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게 된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뉴타운 정책 아닙니까? 강북 지역에 민주당 표가 많았었는데 뉴타운 정책에서 아우 재개발하겠습니다 이러니까 거기 기대 심리에 따라서 이명박 후보를 다 찍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수도권 지역에서는 지역적인 연고보다는 나의 이해관계에 뭐가 좀 득이 될까? 제일 대표적인 게 부동산이라는 거죠. 이 부동산 정책 이게 수도권은 민심을 그냥 강타했다. 부정평가가 서울 65.9, 인천 경기는 64.4. 지지율 꼬라박는다 이러듯이 이렇게 되면 꼬라박는다. 자, 이거 내리시고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한 말씀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왜 좌파 정권만 들어서면 이 서울의 수도권 지역의 집값을 이렇게 폭등시킬까? 그래서 소위 말해서 자기 집이 없는 사람들은 전세 난민, 월세 거지로 살게 할까? 왜 그럴까? 저 사람들이 정말 너무 무지해서 좌파 정권이 무지해서
부동산 정책을 잘못하는 것인가? 노무현 정권 때만 해도 그렇게 생각을 한 사람들이 많아요. 아, 실력이 별로 없는 모양이다. 근데 문재인, 이재명 정권을 거치면서 이런 생각이 생겼습니다. 아, 일부러 저러는구나. 일부러. 왜? 사람이 자기 집을 가지게 되면 보수화된다. 이게 좌파들의 숨어있는 저이다. 누구든지 자기 집을 가지게 되면, 중산층이 되고 자기 집을 가지게 되면 보수화된다. 즉 국민의힘이라는 보수정당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니까 집 없는 전세 난민, 월세 거지들을 많이 만들수록 좌파 정당에 기대게 되고 좌파 정당에 표를 줄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거 미국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있어요. 난민을 더 많이 받아들여야 그 난민들이 민주당을 지지한다. 공화당을 지지하지 않는다. 어차피 투표는 머리싸움이니까. 이게 대한민국 좌파의 실체다. 그래서 절대 좌파들이 정권을 잡으면 서울 집값은 떨어지지 않는다. 이미 그 부동산 시장에 진입해서 성공한 4050 화이트 칼라 계층들은 민주당 찍으면 내 집값은 올라간다. 그러니까 민주당을 지지한다. 민주당의 중진 의원이 한 일간지에 밝힌 대로 민주당을 떠받치는 양대 기둥 세력은 1번이 호남에 있는 기득권 카르텔, 2번이 수도권 지역에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4050이라는 겁니다. 자기들이 잘 알고 있죠. 그죠? 그래서 호남 지역에 땅을 많이 가지고 있거나, 그죠? 뭐 예금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거나, 정치 권력을 많이 가지고 있거나, 이게 호남 기득권 카르텔이죠. 호남에도 못 사는 사람 많아요. 서민들이 많아요. 이건 서민들은 영호남을 가리지 않습니다. 전국적으로 서민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어느 지역에 가면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카르텔이 있죠. 그 호남 기득권 카르텔이 특히 이번에 보면 광주, 전남 지역 큰 선물 하나 지금 주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현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이는데. 그러면서 호남 내부에서도 전라북도와 남도를 그냥 또 차별화시키는 갈라치기 선수들입니다. 이거 완전히. 이 국민 분열 조장하고. 자, 이런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자, 그 다음 장동혁의 장애 정치 말씀드립니다. 장동혁 대표가 본격적으로 장애 정치를 시작했어요. 어제 인천에 갔는데 어제 인천에 지지자들이 엄청 나왔습니다. 지금 장동혁 대표가 왜 장애로 나갈까? 어제 인천이었고 지금 앞으로 부산, 대구, 광주, 호남 지역에도 간대요. 여기에 등장하는 지지자들 중에 눈에 띄는 지지 세력은 2030입니다. 그리고 어제는 사전투표 폐지, 당일투표 수개표라는 잠실 올공에 그 국민들의 함성을 같이 태극기를 들고 외쳤어요.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내부에 또 기득권 카르텔 있잖아요. 소위 말해서 영남의 카르텔, 대구 경북의 카르텔이 있거든요. 혹시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도 대구 경북의 카르텔이 있을 수 있어요. 뭐냐? 이 원래 국민의힘의 어떤 족보를 보면 이 당은 원래 대통령 나오는 당이었잖아요. 그 대통령이 주로 대구 경북에서 많이 배출됐지 않습니까? 즉 중앙 권력을 장악한 거기에 기대어서 사업도 하고 비즈니스도 하고 장사도 했던 사람들이 꽤 있을 겁니다. 그게 영남 기득권 카르텔이 있죠.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장동혁의 이 장애 정치는 지금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 그 원내 중심으로 그냥 배지들끼리만 어떻게 의사결정해서 가면 되는 거지. 선거야 뭐 2년에 한 번씩 하는 거니까 지방선거 하면 공천 적당히 하면 되고 또 그 다음에 총선하면은 누구누구 꼽아가지고 자기들 사람 만들면 당원들이야 그냥 동원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 있는 구태의연한 기득권 카르텔이 있다 이 말입니다. 영남에도. 그런데 장동혁 당대표가 지금 보이는 저 행보는 그 문법을 완전히 깨버리는 행태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은. 즉 당원들한테 좀 더 다가서려고 하는 거예요. 당원들한테. 이게 그냥 장동혁이 광인 정치를 하느냐? 광인이란 말이 무슨 말씀 아시죠? 미친 사람? 광인 정치하느냐? 그게 아닙니다.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한 10년 사이에 불기 시작한 당원 중심의 우파 대중주의 정당의 출현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신호.
여기에 지금 막 저항하는 세력들이 있죠. 내부에서. 대안과 미래. 그리고 한동훈계로 불리지만 사실상 해당 행위 세력. 저 세력은 대안과 미래나 친한계로 불리는 해당 행위자들은 대중 중심, 즉 당원 중심의 대중우파 정당이 들어서게 되면 싸그리 정리될 세력들입니다. 왜? 잠실에 올공이 한번 나타나지도 않아요. 나타나지도 못해. 왜? 물병 맞을까봐. 대중들 앞에 무서워서 서지를 못해요. 여러분 80년대 대학을 다니고 했던 분들은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당시 여당 정치인들이 대중 앞에 서기가 힘들었습니다. 왜? 돌이 날라오니까. 짱돌이 날라오니까. 그런데 야당 국회의원들은 떳떳하게 체류탄 맞으면서 같이 국민들과 함께 현수막 띄고 온 거리를 뛰어다녔습니다. 저도 그걸 제 눈으로 다 봤거든요. 부산에서.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거예요. 대중 앞에 자신감 있게 설 수 없는 사람들은 대중 정치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겨울에 국민의힘이 야외 집회 한번 하는데 대구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주호영 옆에서 막 뭐라고 하는 2030 청년들에게 가서 마이크를 들고 야 좀 조용히 하라고 이러잖아요. 그게 바로 오만 불손하기 짝이 없는 영남 기득권 카르텔 정치인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앞으로 그런 정치인들 살아남지 못합니다. 왜? SNS, 유튜브, 뉴미디어 시대에서 살아남지 못해요. 곧 다 사라질 세력들이다 이겁니다. 장동혁의 장애 정치는 그런 면에서 의미가 있다. 그 다음에 선관위, 어제 한마디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인천에 갔는데 현장에 나타나지 않은 정치인이 2명 있습니다. 누구냐? 윤상현, 배준영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론 보도에 나온 내용입니다. 어제 현장에 최고위원들 다 갔습니다. 김민전도 가고, 신동욱도 가고, 조광환도 가고, 김민수도 가고, 또 박대출도 가고, 다 갔어요. 다 갔는데, 인천의 국회의원, 윤상현, 배준영은 현장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자, 선관위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개표 입력 오류 한 곳이 교육감 선거에만 3곳이 있었잖아요. 경기도 성남, 광주, 전주 3곳이 있었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해할 때는 선관위 직원이 그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아주 제일 중요한 거니까 어디 몇 표 저기 몇 표를 입력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죠. 막연하게.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입력한 사람들이 누구였다? 일반인들이었다. 전문가가 아니다. 개표 입력 오류자 알고 보니 일반인이었다.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나타난 겁니다. 경기도 선관위, 경기도 성남 일반인 개표 사무원이 개표 결과를 처음으로 입력했는데 바꿔버렸다. 이 사무원은 지방선거 직전인 5월 29일 위촉되어서 4일 전에 위촉되어서 업무에 투입됐다. 이거 제대로 되겠습니까? 광주시 초월읍 제2투표소의 경우 이것도 위촉된 일반인 개표 사무원이 5월 26일 그러니까 한 열흘 전에 위촉된 거네요. 전라북도 교육감 선거의 경우에 전북 완산구 중화산 일동 제1투표소 수정 입력자가 대학생 개표 사무원이었다. 이 수정 입력하면 그 데이터를 검증하는 사람도 대학생이었다. 이 선관위 직원들은 뭐 하죠, 그러면? 선관위 직원들은 왜 있는 거죠? 자, 여기에 일반인이다. 일반인이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제가 좀 더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혹시 일반인인데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이다. 이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이다. 위촉을 하려면 적어도 한 달 전에 위촉해가지고 좀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불과 3일 전에, 10일 전에 이거 위촉해, 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조직적으로 일반인을 투입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전산 조작도 가능할 수 있죠. 다음, 이진숙 의원이 어제 이 말 했습니다. 선관위를 질타하면서 선관위 해외 출장 예산을 살펴보니 이거 완전히 백지수표더라. 깜깜이 예산 진행. 저희들이 선관위 그동안 그 해외 출장한 거, 노태하기 같은 경우는 와이프 데리고 아주 경치 좋은 사실상 외유성 관광인지 가면
연수란 말은 그런 데 붙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일본 NHK에 그 연수 한 달인가 간 적이 있습니다. 한 25년 전에.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연수와 시찰의 사이를 아느냐. 시찰이란 것은 보고 듣고 돌아다닌다. 이게 시찰이에요, 시찰. 간단한 메모, 보고서만 내면 되죠. 연수라는 것은 갈고 닦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이 시스템은 연수와 시찰을 구분하지 않아요, 지금. 헷갈리는 거지. 사실상 시찰, 외유성 시찰인데 연수라고 붙입니다. 그럴듯하게. 그럴듯하게. 근데 이 예산이 엉망진창이다, 이거예요. 해외 출장 예산이. 두바이 등 관광도시 방문에 대외 재외선거 평가 출장. 아니, 두바이 가서 무슨 선거제도를 배워옵니까, 두바이가. 두바이가 여러분 돈이 많아서 좀 부자 나라지 민주주의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두바이? 잘못하면 태형마저가 쓰러지는데. 응? 여성들은 아마 운전대도 못 잡을걸요, 사우디 가면은. 또 크로아티아, 이 터키죠, 튀르키예. 뭐 이런데 관광도시 가서 무슨 역량 강화를 합니까? 응?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외유성 해외 출장이다 백지수표처럼 집행했다. 질타했어요, 이진숙 의원이. 자, 그 다음에 장윤기 차량 광주 광산경찰서. 지금 민주당이 어제 법사위에 급행으로 그냥 상정하면서 처리하려고 하는 검찰의 보안수사권 증거인멸했던 광주경찰이 구속됐습니다. 팀장급입니다. 장윤기의 아버지는 경찰이에요. 경감이에요. 거의 지구대장급이에요. 아마 순경으로부터 시작해서 거의 56세니까 거의 마지막 계급까지 온 것 같습니다. 보통 그렇게 되면 경감에서 보통 제대하거든요. 근데 이 수사팀장이 구속됐습니다. 좌파 변호사 단체라고 불리는 민벼조차 그 멤버들의 67%가 검찰의 보안 수사권은 존치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저녁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경찰 직장협의회가 거꾸로 하고 있어요. 우리의 뭐 경찰의 뭐 수사권을 손대지 마라. 그 거꾸로 하는 겁니다. 경찰이 누구를 위한 조직입니까? 국민을 위한 조직 아니에요. 경찰이 무슨 개인 기업이에요? 국민을 위해서 민중의 지팡이, 민중의 지팡이가 지금 민중의 몽둥이 될 것 같습니까? 민중의 지팡이가 되려면 절대 권력은 100% 부패합니다. 약간의 견제 장치가 있는 것이 그 조직의 건전성과 건강성을 위해서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구속됐습니다. 뭐 경찰 가족이라고 봐준 겁니까? 이런 경찰을 믿고 앞으로 우리 아이들 밤에 무서워서 돌아다니겠어요? 멀쩡한 16살 광주의 그 여고생이 집에 가다가 강간 살인을 당했어요. 근데 그걸 살인사건으로, 단순 살인사건으로 송치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50cm짜리 공업용 타이가 발견되고 장윤기의 차에서 그 차를 또 장윤기 아버지가 가져가고 집에 있던 리얼돌 무슨 인형 있잖아요. 그걸 폐기시키고 동영상 찍었던 최정 영상도 사라지고 제출하지 않고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지금? 이러니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외국 갔다 급히 지금 돌아온다는 거 아닙니까? 야, 이 큰일 났네 이거. 이러다가 우리 검찰로부터 완전히 그냥 간섭을 받지 않아야 되는데 이 큰일 났다. 급거 귀국한다는 거 아닙니까? 누굴 위한 거예요 지금? 경찰 조직이 국민을 위한 조직입니까? 경찰들 위한 조직입니까? 경찰만을 위한 조직이라면 우리 외국 영화에 많이 보잖아요. 미국 영화 보면은 보안관이 있고 FBI가 있잖아요. FBI가 수사를 갔는데 지역의 보안관들이 전부 지역의 카르텔을 만들어 놓고 FBI가 연방수사국 요원들이 수사 못하게 해방 놓죠. 그런 영화 많이 보셨죠?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상 대한민국의 중앙지검 중수부가 FBI 역할을 했는데 이게 사라졌어요 이미. 그럼 어떻게 되느냐? 미국 개념으로 치면 보안관들만 살아남는다 이거. 그럼 보안관들을 100% 믿을 수 있겠느냐? 우리의 치안이 여기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사건이 바로 지금 광주의 장윤기 사건입니다. 자, 다음 미 국무부가
정보통신망법, 즉 입틀막법에 대해서 한마디 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한다. 검열하면 안 된다. 여기에 저희들 지금 보시는 이 구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저 유튜버 구글 거잖아요. 가령 이영풍 TV가 뭐 방송 이렇게 뭔가 올바른 목소리를 냈는데 갑자기 삭제하시오. 채널 폭파하겠음. 이렇게 되면 구글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손해가 나죠. 아니 분명히 이영풍 TV가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고 객관적인 시각을 전달했는데도 불구하고 정권의 입맛에 안 맞는다고. 그러니 중국에는 구글이 유튜브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언론 자유가 있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는 이게 있는데 전체주의 독재국가에서는 없는 거예요. 그게. 그걸 지금 미 국무부까지 나서서 우려를 표명했다는 것은 이게 관세 협상하고도 연관이 됩니다. 여러분. 관세 협상. 지금 이 국무부 대변인 명의로 성명이 났는데 거기 국무부의 공공외교 담당 차관이 있어요. 사라 로저스라는. 이 사람이 수정헌법 1조 표현의 자유 이 부분을 지적하면서 인용하면서 지적했다는 겁니다. 입틀막법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앞으로 뭐 어떤 사법적인 어떤 그런 조치들이 들어오면 저도 사법적으로 대응할 겁니다. 할 말은 좀 하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옛말 어르신들 말씀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똑바로 하고 살자. 저는 특히 미디어 언론인 출신이기 때문에 더 그러합니다. 수습기자 때 30년 전에 제가 수습기자 때 이야기를 좀 드리면 선배들이 이렇게 가르쳤어요. 센 놈만 조져라. 센 놈. 센 놈이 뭡니까? 권력 가진 자들. 권력 가진 자들을 견제해라 이 소리죠. 센 놈만 조져라. 근데 어느 순간부터 세지 않은 세력을 막 조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언론이. 당파성을 가지고. 자, 특검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2차 종합특검 세 번째 연장했습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수사기관이 8월 말까지 180일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국민의힘의 반응입니다. 장동혁 대표 마른 수건을 쥐어 짜도 물은 나오지 않는다. 특검을 연장한 것은 내란 수사 전국을 이어가겠다는 정치적 술수다. 파견 공무원 20명 더 늘리면 3억 9천만 원의 추가 예산이 더 들어간다. 국회 법사위 전문위원도 신중하게 하세요라고 의견을 달았습니다. 이재명 정권 뭐 끝날 때까지 뭐 계속 내란 특검 하자는 거죠. 응? 그러다가 부러집니다. 자, 오늘 뉴스브리핑 마지막 아이템입니다. 동아일보에 김순덕이라는 논설위원이 있습니다. 오늘 칼럼을 썼어요. 장동혁 입틀막법 반대할 자격이 있나? 당헌 당규를 바꾸어서 국민의힘 내부의 입틀막 밝힌 야당 대표 장동혁. 표현 자유 막는 입틀막법 고치겠다고? 반민주적인 당대표가 무슨 민주주의 타령인가? 지금처럼 버티는 한 정권 폭주 견제하지 못할 것이다. 뭐 이런 칼럼을 장문의 칼럼을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봤습니다. 아침에. 읽어보고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김순덕 칼럼 저도 재미있게 보는 칼럼들이 많았는데 오늘 이 칼럼을 보고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은 뭐 저보다 선배 언론인이니까 제가 너무 멸칭을 할 수는 없고 상당히 이해가 부족하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왜? 일반인과 정당인의 차이점을 모르시는 것 같다. 즉 동아일보 김순덕 논설위원은 언론인만 계속해서 그런지 정치인과 일반인의 차이점을 모른다. 즉 정당에 소속되어서 정치 활동을 하고 있는 정당인과 그것과 아무 상관이 없는 일반인의 차이점을 모르시는 것 같다. 왜냐? 일반인은 무제한의 언론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비판하고 민주당도 비판하고 뭐 정의당도 비판하고 대통령도 비판하고 다 비판할 수 있어. 일반인은. 왜? 자연인이니까. 그런데 정당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당인은 특히 국회의원들은 그 당에 소속된 핵심 정치인으로서
정당의 공천 과정을 통해서 국민의힘 타이틀, 민주당 타이틀을 달고 나가서 국민들로부터 심판받고 배지를 답니다. 이 일반인이 하는 거예요. 즉 특히 국회의원으로서의 정당인은 그 정당의 당원 당규를 성실하게 준수할 필요가 있다. 의무가 있다. 그래서 특별한 사유 없이 개파 정치를 하거나 자기들 것이 세력화해서 당 지도부를 흔들어대는 해당 행위를 하면 안 된다. 국민의힘 당원 당규 윤리위원회 제22조에도 그렇게 적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행위를 하거나 당명에 불복하면은 이거는 징계 사유다라고 되어 있어요. 일반인은 그 저촉을 받지 않습니다. 일반인들은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의 당원 당규에 저촉을 받지 않아요. 하지만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그 당의 당원 당규에 저촉을 받게 돼 있다. 그 차이점을 동아일보 김순덕 논설위원은 놓쳤다. 그런 면에서 오늘 장동혁 입틀막법 반대할 자격이 있나라는 칼럼은 난센스다. 한마디로 난센스다. 일반인과 정당인의 차이점을 모르는 난센스다. 그런 칼럼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쿵TV를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체제 전쟁 중입니다. 연성 파시즘 체제로 갈 것이냐 아니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킬 것이냐, 이를 위해서는 결단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민주당의 정보통신망법이 통과되어서 오는 7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언론 자유 훼손은 물론이고 자유우파 유튜버들의 산업 생태계에 심각한 지장이 예상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우잘사 회원에 가입하셔서 대한민국 체제 전쟁에 승리하고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를 지켜내고 정보통신망법을 비롯한 언론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여당발 공세에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잘사 회원 많이 가입하셔서 함께 가는 여정을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